아, 규칙성과 관계탐구하는 이 규칙성 찾기에서 또 하나에는 피보나치 수열이 있죠. 이탈리아 수학자 올리버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토끼의 번식 과정에 의해서 발견한 일종의 수학적 패턴인데요.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죠. 피보나치 수열은 많이 들어봤죠? 피보나치 수열. 그죠? 시퀀스라고 해요. 수열이라는 건 뭡니까? 수가 열져 있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가 나열할 때 우리 등차,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수가 열져 있는 거. 근데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은 뭡니까? 처음에 1이 있고요. 1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돼서 1 앞에는 0이니까 0하고 1하고 더하면 1이 되고요. 1하고 2하고 앞에 거 연속 2개 더해서 그 다음 수열이 확장되는 거죠. 합이 되는 거죠. 1하고 2하고 더하면 3이 되고 2하고 3하고 더하면 5가 되고 3하고 5하고 더하면 8이 되고 5하고 8하고 더하면 13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죠. 근데 이게 토끼의 번식 과정을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 숫자의 수에 열지어진 특성의 개념이 나타나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자, 엄마 토끼, 아빠 토끼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엄마 토끼, 아빠 토끼. 이게 한 쌍이에요. 근데 토끼가 실험을 통해서 하기 좋은 점은 뭐냐면 성장률이 빨라서요. 2달만 되면 성체가 돼서 자손을 낳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나서 한 달 됐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달이 됐네. 드디어 아기 토끼들이 엄마 아빠 토끼로 이제 어른 토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돼서 그 다음 달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서 한 달, 2달 갔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는 한 달, 2달이 됐으니까 자손을 낳겠죠. 근데 얘들은 자기 자신이 되고요. 그죠? 새로운 자식을 낳는데 그걸 한 쌍씩 낳는다고 합시다. 암컷, 수컷 어, 이렇게, 이렇게 낳는다고 하면 또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손을 번식하는 거고. 얘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드디어 2달이 돼서 성체가 됐겠죠. 자식들은. 그 다음 달로 넘어가 볼까요? 또 번식해서 자기 자신, 원래 엄마 아빠 토끼. 그리고 또 자식을 낳고요. 얘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니까 드디어 2달째 접어들고요. 얘는 태어난 지 한 달, 2달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자기 자신 빼고도 새로운 자손을 이렇게 낳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되냐면 첫 번째 달엔 봤더니 뭐가 되죠? 한 쌍이었다가 두 번째 달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또 한 쌍이었는데 세 번째 달 봤더니 두 쌍으로 늘어나고 네 번째 달 보니까 세 쌍이 됐다가 그 다음 달로 넘어가니까 다섯 쌍이 되고요.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안 봐도 더 뻗어나가면 여덟 쌍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번식이 되겠죠. 어때요? 1, 1, 2, 3, 5, 8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이 피보나치 수열이 규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참 신기하죠? 이게 자연현상에서 밝혀진 거예요. 이게 보통 자연현상의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또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규칙성을 찾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초등교육 과정에서 하나 또 예를 본다면 어, 어, 규칙 이번엔 이거 하나의 어떤 관계를 한번 따지는 예를 하나 볼까요? 어, 예, 예를 들면 덧셈에서요. 4 더하기 5는 9라는 덧셈식이 있었죠. 이 덧셈식이요.
뺄셈식과 예를 들자면 9에서 5를 빼면 4가 돼서 수의 구성이 4, 5, 9, 4, 5, 9인데 얘는 덧셈이고 얘는 뺄셈이란 관계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덧셈식이 뺄셈식과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학이란 것은 규칙성과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 일종의 수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두 번째로는요, 수학이라는 것,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사고하는 방법. 네. 예를 들자면은 수학은 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료를 조직하고 분석하고요, 이 종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학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수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정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정보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죠? 이런 것을 분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학은 사고하는 방법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 사고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사고하는 방법은 우리가 따질 때 직관적 사고와, 그죠?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따지고요. 또 하나는 기납적 사고와, 그죠? 기납의 반대가 뭐죠? 연역적 사고를 따지겠죠. 직관의 반대가 논리잖아요. 그죠? 좀 반하는 개념이. 그리고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유비추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유추적 사고라고도 하죠. 유추적 사고. 이런 개념을 따지죠. 사고하는 방법,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중에 직관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사고 대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좀, 그러니까 어떤 수학 문제를 실마리를 풀거나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그죠? 방향성을 마련할 때 아하 하면서 떠오르게 하는 개념이 직관적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약간의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쪽 한쪽으로 너무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걸 보완하는 사고가 뭐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논리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이 직관적 사고를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됩니다. 논리적 사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듯이 인과관계라는 입장에서 전체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 방식이죠. 논리적 사고는 분석적이고 단계적인 형태고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선행하는 어떠한 사건이나 명제에서, 사실에서 후속적인 이론, 그죠? 명제를 정당한 추론으로 이끌어내는 사고법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직관적 사고는 논리적 사고에 도움 없이는 정당성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논리적 사고는 또 직관적 사고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힘을 주죠.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죠. 기납적 사고는 어떤 상황이죠? 개개의 특수 사실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공통된 보편 법칙이 나옵니다. 법칙이나 이런 성질을 추출해내는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초등교육 과정에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러면은 한 점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여기다 해서 이거 종이접기를 이렇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 접어서 여기 맞추고 이 부분 접어서 맞추고 맞추다 보면 이 각이 요렇게 되고 이 각이 요렇게 되고 이쪽 각이 요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180도로 딱 맞물리게 되죠. 근데 이게 이런 삼각형도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요. 직각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도 있고요. 또 모양이 아주 이상한 삼각형도 있고요. 그것도 이거 저거도 아닌 삼각형. 이 모든 삼각형들을 다 이렇게 특수한 어떠한 상황에 있는 그 삼각형들을 다 맞춰보면 모두 다 어떻게 되죠? 180도로 다 맞아 떨어지죠. 아니면 이 삼각형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 각 부분만 잘라갖고 서로 붙여도 18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죠? 그래서 개개의 특수한 상황에서 보편적 사실을 세 내각합은 180도다 찾아내는 게 기납적 사고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연역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연역적 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는 원리나 법칙이 이미 알려져 있을 때 그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용해서 특수한 사실에 성립하는 것을 유도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지? 귀납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학교 수학에서는 이러한 어떤 일반적인 법칙이 밝혀진 걸 수학에서는 뭐 공리계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 공리계를 실제 좀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대학 수학 이상의 수준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된 그냥 원리나 법칙, 성질로부터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학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추론해내는 이런 걸로 연역적 사고를 훈련시키도록 이제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요? 정사각형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각형이란 사실을 일반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요렇게 뭐 이런 사다리꼴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한 사실을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각이 같은 사각형 하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아니면 네 각과 네 변이 같은 사각형하고 특별한 사실을 주면 거기에서 일반적인 사실에서 정사각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러면 평행사변이란 특별한 것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걸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사실에 대한 것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거죠. 특수한 경우가 성립하는 게 유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기납의 반대인 연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추적 사고 같은 경우는 그죠? 두 사실에서 서로 유사한 점을 근거로 해서요. 유사한 점을 근거로 잡아서 하나의 특수한 사실의 성질을 그와 유사한 다른 특수한 사실의 성질에 비추어서 추리하는 사고력을 유추적 사고 또는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면 A하고 비슷한 어떠한 것이 C를 C를 어떠한 것을 유사한 점을 하나 떠올릴 수 있고 B하고 좀 비슷한 어떠한 D라는 어떠한 것을 유추했을 때 얘하고 얘 사이 관계가 이런 게 성립한다면 얘하고 얘 사이도 똑같이 이러한 비슷한 어떠한 관계성이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추적 사고가 되겠죠. 유추를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초등교육 과정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간단해요. 삼각형, 사각형, 그죠? 오각형,
그죠? 육각형. 이렇게 하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변의 개수를 쓰세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삼각형이니까 변 3개, 여기는 선분이 4개, 변이 4개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의 개수를 쓰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꼭지점 3개, 그죠? 이거 사각형 꼭지점 4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변과 꼭지점이 3개, 3개. 사각형은 변과 꼭지점이 4개, 4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개, 6개로, 그죠? 오각형, 육각형으로 된 것에 변의 개수와 꼭지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이게 유추는 거죠. 유추. 얘는 5개씩 되고, 얘는 육각형 같은 건 변 6개, 꼭지점 6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얘가 왜 5개, 6개가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앞에서의 관계성을 보고 확장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초등교육 과정에서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정수에서의 덧셈, 그죠? 정수에서의 덧셈. 덧셈을 뭘로 똑같이 계산법을 확장할 수 있냐면, 유추할 수 있는 소수에서의 덧셈으로. 예를 들면 3 더하기 4는 7이다 라는 거 알았으면 0.3 더하기 0.4는 어떻게 된다? 0.7이다. 어떻게 돼요? 소수의 역할로서의 덧셈에 대한 걸로 어떻게 유출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를 보면요. 조금 여기는 이제 교육과정을 여기는 이제 우리는 초등 중심이긴 한데 전체 좀 중등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알아봅시다. 교사로서는 폭넓은 감을 느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선분의 유추적 사고에서 하나의 예시로는 선분의 중점 정리를 이용해서, 그죠? 중점 정리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찾는 거죠. 무게중심 찾기에 대한 유추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선분의 중점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두 선분의 이렇게 가운데 점이 중점이 되겠죠. 그죠? 중점이 될 거야. 그럼 평면상에서 일단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하고요. 그죠?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또 연결하고요. 그죠?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또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뭡니까? 무게중심하고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 정리를 해갖고 무게중심을 찾았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았어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입체적인 부분에서 볼까요? 자, 얘를 삼각형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건 사면체가 되겠죠. 이러한 사면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면체의 무게중심을 유추해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데에 중점을 찍었듯이 입체적인 부분이면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이 아니고 면의 무게중심에다가 찍겠죠. 그래서 꼭지점에서 이 마주보는 밑변에 무게중심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 꼭지점에서 여기 마주보는 이 변에 무게중심을 서로 연결하고요. 그죠? 이 꼭지점에서 어때요? 여기 마주보는 변에 대한 또 무게중심을 또 연결하겠죠. 이렇게 연결하겠죠.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 또 이쪽 뒤에 마주보는 변에 대한 무게중심을 또 연결하다 보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에 입체적인 거에 대한 사면체에 대한 무게중심의 패턴도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좀 적절한 예시가 되는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하학적 모델링에 대한 유추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추는 아니죠. 기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사고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수학이 왜 사고하는 방법인가에 대한 샘플의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수학은 아이고 1번은 안 지웠네. 아까 첫 번째가 규칙성과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두 번째가 방금 이게 2번이죠. 사고하는 방법이죠. 수학은 사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첫 번째가 규칙성과 관계를 탐구하는 거. 이건 교재에 나온 문제니까 나중에 교재 구입하시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어 드릴게요. 자, 사과를 분배하는데요. 사과를 분배하는데 전체 사과의 개수는 모릅니다. 6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4사람은요. 각각의 전체 사과의 그죠? 3분의 1 자, 네 사람은요. 하나 더 네 사람이니까 네 사람은 그죠? 네 사람은 전체 사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받고요. 또 다른 사람은 4분의 1만큼 전체 개수를 받고요. 또 다른 사람은 5분의 1만큼 받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8분의 1만큼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1개를 받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10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원래 전체 사과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X개를 의미하고 있겠죠. 전체의 3분의 1을 받았으니까 X를. 그래서 이런 걸 기하학적 모델링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실제 풀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3분의 1x 더하기 4분의 1x 더하기 5분의 1x 더하기 8분의 1x 더하기 10개 더하기 1개가 뭐야? 원래 전체 사과의 개수 x개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전부 통분하면은 3, 4, 5, 8 통분해서 나중에 정리하면은 120분의 그죠? 109 x개가 됩니다. 더하기 뭐가 되죠? 11이 되죠. 11 이꼴 x예요. 11 이꼴 x. 풀이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법이 되겠죠. 솔루션. 그죠? 그러면 한쪽으로 계산하면 120분의 그죠? 여기 마이너스 120 어떻게 되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니까 그죠? 120분의 120x 빼기 120분의 109x가 되니까 120분의 11x는 11이 되겠죠. 결국 x값은 어떻게 됩니까? 11, 11이 같으면은 그죠? 약분하면은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120이죠. 결국엔 x는 120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 부분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되는 이 부분 어떻게 돼요? 다 통분하면 120분의 똑같이 여기 한 것처럼 109x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120분의 11x가 되죠. 왜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이 이렇게 나오니까 11개는 120분의 11x가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얘하고 더하면 이제 전체 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이걸 만족하는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1개가 되려면 x는 결국은 12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전체 값 x는 120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일종의 이것도 하나요.
기하학적인 모델링을 이용한 사고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인 패턴이 되겠죠. 이러한 예시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수학은 질서와 내적 일관성을 가진 예술이다 라는 거죠. 예술이라는 거죠. 수학은 예술이다. 신비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벌써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